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10분간 오늘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해 줬습니다. 아마 그 뒤에 이유에는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마음을 바꾼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철폐를 했어요. 원래 감세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뭐냐면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원래는 영국의 최고 세율을 45%인데 이거를 40%로 낮추겠다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완전 떠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폐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과연 미국 증시랑 연관이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원래 하겠다던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GDP는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감세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국 정부가 만약에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금액을 어디선가는 메꿔야 했어요. 그 메꿔야 되는 금액을 결국 만들기 위해서는 영국이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에 영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문제는 시장에 더 많은 채권이 풀리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금리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거기에 이미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직격탄을, 갑작스럽게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공급 폭탄을 맞게 되다 버린다 보니까, 자,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뜰 수밖에 없어요. 너네가 지금 제대로 적자가 나는 정책을 펼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니네 마음대로 채권을 만약에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난 당연히 영국 채권에서 돈 발을 빼겠어라는 갑작스러운 기조가 형성이 되면서, 문제는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 시장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국 정부에서 여기서 금요일 날 긴급 회의를 펼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야, 예산안에 가서 우리가 잘못된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라고 트러스 총리가 긴급 회의를 펼쳤고요. 결국 오늘 이것을 철회하게 되면서 오늘 영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빌릴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기대값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됐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 자, 그럼 우린 두 번째 이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좀 재미난 현상인데, 나쁜 뉴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 관련한 뉴스나 어디가 망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연준에서는 야, 이거 비둘기로 고를 거야.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매파적으로 가지 않고 비둘기파로 갈 거야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는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근데 문제는 오늘, 특히 오늘 갑작스럽게 연준이 긴급 회의를 펼쳤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요즘 영국의 연기금이 위험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의 연기금도 LDI라는, 어떻게 보면 채권의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다가 많은 손실을 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기금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연기금, 영국 국민들의 연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말 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연준이 이거 회의하는 거 이거 금리 내릴 수도 있지 않아? 앞으로 연준이 조금 더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포럼들의, 영국 월가 투자자들의,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태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가 갑작스럽게 자금 조달 신청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 CDS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해서 이게 보험 관련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를 하고 있어. 크레딧 스위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게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 적어도 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는 보험료가 CDS라고 하는 건데, 이 CDS의 보험료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불이 만약에 더 잘 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조금 더 불에 취약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CDS라는 상품도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어떤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건데 자 문제는 이 CDS의 가격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내던 금액과 비슷할 정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 CDS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거 2008년 사태처럼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태가 커지면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월가분들의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포럼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 크게. 자,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은행들의 문제로 인해서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인가? 자, 두 번째는 정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만큼의 사태에 몰려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정점이라고 보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말해서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만큼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거의 1월 달 이후로 작년 1월 달 이후로 지금 거의 요번에 1월 달 이후로 거의 한 60% 정도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아마 작년에 다들 알다시피 빌황이라는 투자자분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큰 금액을 잃으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자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거기서 본 손해 금액 크레딧 스위스가 빌황 투자자분한테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줘서 손해를 본 금액이 7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손실 금액 총액이에요. 주가 하락한 것까지 합쳐서 손실된 총 금액이 7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크레딧 스위스가 자기가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개인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일이 손실 금액이 7조 원에 달한다고 규모가 7조 원에 달한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그 크레딧 스위스만의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채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번 쿼터, 전 쿼터랑 합쳐서 약 20-30%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자,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례이지 모든 은행들이 투자를 실패한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 연기금과 영국 연기금도 LDI 상품에 투자를 했다 실패를 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혼자서 유난히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은 20%, 15%, 10% 떨어질 때 혼자서 60% 가까운 하락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혼자서.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자기 내부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만약에 손실된 금액이 크고 적자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연봉을 깎든지 인원 감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쿼터 동안 반대로 임금을 올려줍니다. 자기네들 투자자들의 연봉을 올려주고 더 많은 인재를 확충했었고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상하지. 얘네들한테 예금해 놓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죠. 야, 얘네는 지금 손실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임금을 올려줘? 내부적인 자금을 더 써?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마음도 뜨고 예금주들도 마음이 뜹니다. 자, 예금한 사람들도 돈을 빼가요. 투자자들도 돈을 빼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돈을 더 빌려야 돼. 문제는 지금은 이자율은 역대급으로 높은 사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크레딧 스위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금 조달 신청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아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연쇄 파산의 구조, 모든 은행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까지 사태로 아주 확대를 키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크레딧 스위스고 그리고 두 번째, 크레딧 스위스가 과연 망할 만큼, 부도가 날 만큼의 위험 사태에 몰려 있는가? 자,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자산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문제다. 크레딧 스위스가 제가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금이 부족하게 됐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자산을 팔면은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지 못해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도 똑같은 겁니다. 자산은 있지만 지금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고 살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팔아버리면 이게 당장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적자가 난 사태가 더 크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당장 자산을 팔지 않기 위해서 마진콜을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현금을 조달 신청을 한 거고요. 망한다고 보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것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bad is good 그리고 트러스 총리 감세 정책 철폐로 인해서 오늘 나스닥이 행복 회로를 돌렸고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채팅창과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